내 파트너가 배신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서울에서 가장 비싼 호텔 입구에서 쏟아지던 카메라 플래시가 한순간에 꺼졌습니다. 철통 같은 경호원 벽을 뚫고 억만장자 데이비드 박에게 달려든 건 청부 살인자가 아니라 절망으로 가득 찬 눈을 한 남루한 차림의 작은 꼬마였습니다. 갈비뼈가 부서질 듯 거칠게 붙잡아 끌어내는 경호원들의 손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는 거물의 얼굴을 향해 소름 돋는 예언을 외쳤습니다. 아저씨, 그 서류를 든 사람은 뱀이에요. 입가에 떨리는 구석에서 배신이 보여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여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민시우는 새벽 공기보다 먼저 깼다. 반지하 창문은 늘 뿌옇고 바닥은 늘 차가웠다. 보일러는 오래전에 포기한 지 오래였다. 할머니는 이불을 밀어 올리며 말했다. 시우야, 손부터 비벼. 손이 굳으면 봉투가 안 붙어. 시우는 작은 손으로 풀을 묻혔다. 종이 냄새, 눅눅한 벽 냄새, 그리고 할머니의 양 냄새가 섞여 있었다. 봉투를 한 장 붙일 때마다 동전 하나가 떠오르는 듯 했다. 그는 봉투를 가지런히 싸 상자에 넣고 할머니가 숨을 고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때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문이 흔들렸다. 민할머니, 문 열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 낮고 성급했다. 할머니가 일어나려 하자 시우가 먼저 문으로 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얼굴들. 셋. 가운데 선 남자가 가장 먼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입만 움직였다. 눈은 웃지 않았다. 시우는 문을 열자마자 그 우두머리의 왼쪽 다리를 보았다. 무릎 아래로 힘이 살짝 풀려 있었다. 그 미세한 흔들림이 오늘의 불운처럼 보였다. 아저씨, 시우가 또박또박 말했다. 오늘 왼쪽 다리에 화가 끼었어요. 계단으로는 다니지 마세요. 남자는 한순간 멈칫하더니 코웃음을 쳤다. 야, 이 집엔 별애가 다 있네. 거친 손이 시우의 어깨를 밀었다. 시우는 벽에 등을 부딪혔지만 넘어지지 않았다. 할머니가 급히 앞으로 나섰다. 제발, 사흘만 더. 남자는 바지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바닥에 탁 던졌다. 붉은 도장이 찍힌 종이였다. 사흘. 그때도 없으면 강제 집행이야. 알지? 뒤쪽 남자가 기다렸다는 듯 쇠지렛대를 한 번 들어보였다. 말보다 그 움직임이 더 무거웠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다. 시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우리도 바빠. 우두머리가 돌아서며 말했다. 다음엔 말로 안 해.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계단으로 내려갔다. 시우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밖에서 아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낡은 계단이 울컥 소리를 냈고 누군가 발을 헛디뎠다. 창문 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하나가 휘청거렸다. 우두머리였다. 그는 발목을 붙잡고 욕을 뱉었다. 시우는 한 발도 움직이지 못했다. 자신이 본 것이 맞았다는 사실이 기쁘지 않았다. 할머니가 벽에 기대 앉았다. 시우야, 우리 어쩌니? 시우는 바닥의 붉은 도장을 바라봤다. 사흘. 그 숫자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봉투 상자를 닫고 낡은 열쇠고리를 손바닥에 쥐었다. 할머니가 늘 말하던 문장이 귓속에 떠올랐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 그건 돕는 거다. 시우는 결심하듯 신발끈을 조였다. 할머니, 나
부자 동네로 갈게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에 두려움이 먼저 스쳤다. 시우는 그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문 밖의 세상은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시우는 이미 그 어둠을 뚫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남의 정오 햇빛은 반지하와 달랐다. 빛은 유리벽을 타고 흘렀고 사람들의 구두는 반짝였다. 시우는 작은 구두솔과 헝겊을 꺼냈다. 어디서 주웠는지 모를 작은 의자 하나도 있었다. 그는 사람들 발끝을 올려다보지 않았다. 얼굴을 봤다. 입꼬리, 눈가, 숨의 속도. 그게 그의 세상이었다. 첫 손님은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였다. 전화를 붙들고 걷는 속도가 빨랐다. 아저씨, 시우가 조용히 불렀다. 오늘은 그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세요. 남자가 걸음을 멈췄다. 뭐? 시우는 남자의 왼쪽 눈꺼풀이 한 번 더 빠르게 깜빡이는 걸 봤다. 서명하면 집에 가는 길이 길어 보여요. 남자는 욕을 하려다 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구두를 올렸다. 빨리 해. 시우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솔은 먼지를 털고 헝겊은 빛을 만들었다. 오늘 아침부터 찜찜했는데 팁이 손바닥에 떨어졌다. 예상보다 무거운 지폐였다. 시우는 지폐를 접어 안주머니에 넣었다. 할머니 약값.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금속처럼 반짝였다. 두 번째, 세 번째 손님도 비슷했다. 시우는 단순히 닦지 않았다. 그들이 숨기고 싶은 말을 얼굴에서 건져 올렸다. 사모님이 선물 얘기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남자는 얼굴이 굳더니 급히 전화를 걸었다. 오늘은 차선 바꾸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여자는 불안하게 웃다가 끝내 택시를 잡았다. 사람들은 신기해했다. 하지만 신기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빌딩 출입구에서 경비원이 다가왔다. 넥타이가 곧았다. 눈은 더 곧았다. 너 여기서 뭐하니? 시우가 의자를 들고 일어나려 하자 경비원이 손으로 길을 막았다. 구걸이잖아. 신고할까? 경찰 부를까? 구걸 아니에요. 시우가 담담히 말했다. 저는 일하는 거예요. 경비원이 웃었다. 일? 너 같은 애가. 그 웃음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불러왔다. 시우는 뺨이 뜨거워졌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의자를 들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러나 경비원은 끝까지 따라왔다. 여기서 다시 보이면 진짜 부른다. 시우는 대답 대신 달렸다. 발바닥이 뜨거웠고 숨이 거칠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큰 호텔의 기둥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리석, 유리, 그리고 문 앞에 빨간 카펫, VIP 도착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시우는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곳이라면 단 한 번의 기회가 있을지도 몰랐다. 멀리서 검은 차량 행렬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호텔 정문 앞은 다른 나라 같았다. 카메라 플래시가 햇빛처럼 터지고 경호원들의 어깨가 벽처럼 서 있었다. 시우는 기둥 뒤에서 숨을 죽였다. 검은 차량이 멈추고 문이 열리는 순간을 기다렸다. 첫 번째로 내린 건 키 큰 남자였다. 이어서 마이너스 데이비드 박. 그 이름은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다.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 월스트리트의 왕.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소리 없는 환호를 했다. 하지만 시우는 그 환호의 틈에서 데이비드의 얼굴을 먼저 읽었다. 강철 같은 표정. 그런데 눈 밑에는 피곤이 눌어붙어 있었다. 밤을 오래 넘긴 사람의 그늘. 그리고 어딘가
누군가를 믿기 싫은 사람의 버릇. 그 옆에 서류 가방을 든 남자가 바짝 붙어 있었다. 이미사. 이미사는 웃었다. 말끔한 웃음이었다. 치아도 각도도 예의도 완벽했다. 하지만 시우는 웃음보다 더 작은 것을 봤다. 눈동자 안쪽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가 뒤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처럼 시우는 숨이 멎을 뻔했다. 그 흔들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들킬까봐 조심하는 사람의 흔들림이었다. 이미사가 데이비드에게 서류를 건넸다. 회장님, 일정은 이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짧은 대답, 짧은 시선. 데이비드는 이미사의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믿는 사람은 확인하지 않는다. 시우는 그 사실이 무섭게 느껴졌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역시 데이비드 박이야. 그 말에 시우는 손바닥에 땀이 났다. 저 사람은 무너질 수 없어 보이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비어 보이지? 이미사는 서류 가방을 한 번 더 움켜쥐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눌렸다. 그리고 그 순간 시우는 코끝을 스치는 향을 맡았다. 호텔 향수와 다른 진한 시가 냄새. 여기엔 어울리지 않는 냄새였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늘 하던 말이 떠올랐다. 시우야, 내 눈이 본 걸 모른 척하면 그건 내가 진 거야. 시우는 낡은 열쇠고리를 쥐었다. 그 열쇠고리 안엔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그 사진은 시우가 가진 유일한 가족 같은 것이었다. 그는 기둥 뒤에서 발을 내딛었다. 한 발, 또 한 발. 경호원들의 벽이 너무 높았다. 하지만 시우는 이상하게도 멈출 수가 없었다. 그 순간이 시우의 마지막 기회였다. 시우는 달렸다. 작은 몸이 경호원들의 틈을 파고들었다. 누군가 야하고 외쳤지만 시우는 멈추지 않았다. 발끝이 카펫을 밟는 순간 다른 세계의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데이비드 박이 걸음을 멈췄다. 그 얼굴이 천천히 돌아왔다. 시우는 마지막 힘으로 외쳤다. 그 서류 가방을 든 사람은 뱀이에요. 입가에 배신이 떨리고 있다고요. 호텔 앞이 얼어붙었다. 플래시가 정말로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경호원 하나가 시우의 입을 손으로 막으려 했지만 시우는 고개를 비틀었다. 그 사람, 웃는데 눈이 안 웃어요. 무서워서 숨이 빨라요. 이미사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건 찰나였다. 너무 짧아서 대부분은 못 봤을 것이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봤다. 그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다. 이미사는 바로 목소리를 높였다. 회장님, 이런 불황자의 소란에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투는 충직함처럼 들리도록 잘 다듬어져 있었다. 그런데 데이비드는 충직함보다 아이의 눈을 먼저 보았다. 시우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거짓을 말하는 눈이 아니었다. 오히려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눈이었다. 데이비드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아이가 왜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는지. 하지만 직감은 말했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경호원들이 시우를 들어올렸다. 나요, 아저씨, 한 번만. 시우의 발끝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더 꽉 쥐려 했다. 그때 손이 미끄러졌다. 딸깍, 낡은 열쇠고리가 바닥에 떨어졌다. 시우는 그 소리에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거. 하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끌고 호텔 뒤쪽으로 밀어냈다.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떨어진 열쇠고리에 박혀 있었다. 그 열쇠고리 안쪽에서
빛바랜 사진이 살짝 비쳤다. 데이비드는 알 수 없는 통증 같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이미사가 조용히 열쇠고리 쪽으로 한 발 다가섰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흐르고 유리창에는 데이비드 박의 얼굴이 어렴풋이 겹쳐졌다. 데이비드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호텔의 공기는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었는데도 그의 가슴 한쪽은 거칠었다. 문 뒤에서 이미사가 물을 따랐다. 회장님, 물 드시죠. 잔에 물이 채워지는 소리. 그 소리마저도 오늘은 거슬렸다. 데이비드는 잔이 아니라 이미사의 손을 봤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아주 작은 떨림. 피곤해서일 수도 있었다. 긴장해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데이비드가 그 떨림을 너무 잘 안다는 것이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수없이 봤다. 들키기 싫은 사람이 보이는 떨림을. 이미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아까 그 아이는 그냥 관심을 끌려는 거였습니다. 요즘 이런 일 많습니다.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창문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남았다. 그 아이의 눈, 그 외침, 입가에 배신이 떨린다. 말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직설적이었다. 그래서 더 마음을 찔렀다. 데이비드는 오래전에 자신을 배신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때도 상대는 웃고 있었고 눈은 웃지 않았다. 회장님, 오늘 일정이 촉박합니다. 언론도 아래에 대기 중이고. 데이비드는 이미사의 목소리 속도를 들었다. 평소보다 빠르다. 숨을 한 번 더 삼킨다. 문장 끝이 날카롭게 올라간다. 시우가 말하던 숨이 빨라지는 사람의 버릇과 비슷했다. 그는 몸을 돌려 이미사를 정면으로 봤다. 이미사, 네, 회장님. 그 아이는 어디 갔지? 이미사가 잠시 멈칫했다. 경호팀이 알아서 처리했을 겁니다. 호텔 질서를 위해 마이너스 데이비드의 눈빛이 바뀌었다. 처리, 아이야. 이미사는 곧바로 표정을 고쳤다.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이. 데이비드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가린 채 짧게 문자를 보냈다. 한 실장, 그 아이를 찾아 직원용 통로로. 그리고 이미사 뒷조사. 조용히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데이비드는 심장이 더 크게 뛰는 걸 느꼈다. 이건 의심이었다. 그리고 의심은 한 번 시작되면 끝까지 간다. 이미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미소 지었다. 회장님, 곧 아래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대신 문 쪽을 바라봤다. 그 아이가 떨어뜨린 열쇠고리, 그 사진, 그 낯익은 느낌. 휴대폰이 작게 진동했다. 한 실장의 답장이 도착했다. 회장님, CCTV 확인 중. 아이 동선 확보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화면을 꾹 눌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났다. 회장님, 서류 가방 여기 있습니다. 이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데이비드의 시선이 천천히 그 서류 가방으로 향했다. 호텔 뒷골목은 정문과 달랐다. 대리석도 플래시도 없었다. 젖은 담배꽁초와 쓰레기 봉투 냄새가 바람을 탔다. 다신 오지 마. 경호원 하나가 시우의 팔을 놓는 대신 몸을 밀었다. 시우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등이 차가운 벽에 닿았다. 숨을 들이켜려는데 가슴이 먼저 쪼그라들었다. 그거 제 거예요. 시우는 바닥을 더듬었다.
열쇠고리, 낡은 플라스틱, 할머니가 내 부적이라고 불러주던 그거. 그런데 손끝에 잡히는 건 동전뿐이었다. 짤랑 마이너스, 짤랑 마이너스 경호원들이 던진 듯 흩어진 동전들이 무릉덩이 사이로 굴러가고 있었다. 시우는 무릎을 꿇고 기어다녔다. 동전을 줍는 손이 떨렸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동전은 약 한 알이다라는 생각이 손가락을 더 급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비가 쏟아졌다. 빗방울이 동전 위를 두드렸다. 동전은 더 멀리, 더 깊은 틈으로 미끄러졌다. 시우는 입술을 깨물고 골목 끝까지 손을 뻗었다. 열쇠고리, 열쇠고리만. 그러나 보이지 않았다. 비에 젖은 바닥은 반짝거렸고 그 반짝임 속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경호원들이 멀어지며 한마디를 던졌다. 세상은 내 말처럼 안 돌아가, 꼬마. 시우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힘이 있었다면 그는 이미 정문에서 끝까지 외쳤을 것이다. 비가 얼굴을 때렸다. 시우는 주머니를 열어 남은 돈을 확인했다. 젖은 지폐 하나, 몇 개의 동전.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다. 그는 비를 맞은 채 한참 서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마음속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내가 왜 나섰지? 부자를 돕겠다고. 시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땀도 비도 구분이 안 됐다. 다만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었다. 그는 결국 발을 떼었다. 젖은 운동화가 물을 찍어냈다. 집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었다. 골목을 돌아 나오자 약국 불빛이 멀리 보였다. 그 불빛이 오늘은 더 차갑게 느껴졌다. 시우는 불빛을 외면하고 달렸다. 할머니에게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비보다 더 무거웠다. 데이비드 박은 회의실 대신 보안실로 내려갔다. 정장을 입은 채 지하의 형광등 아래 서 있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다. 회장님, 지금 미팅 시간이. 비서의 목소리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따라왔다. 데이비드는 고개만 한번 젓고 말했다. 뒤로 미뤄. 보안팀장 한 실장이 문을 열었다. CCTV, 여기로 보시죠. 모니터에는 호텔 입구가 떠 있었다. 빨간 카펫, 통제선, 그리고 마이너스 작은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오는 순간 데이비드는 화면을 가까이 당겼다. 확대해. 직원이 머뭇거리자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확대. 화면이 흔들리며 확대됐다. 아이의 얼굴이 크게 잡혔다. 젖은 머리카락, 떨리는 입술. 그런데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살려달라가 아니라 알려야 한다를 담은 눈이었다. 데이비드는 다음 장면으로 넘기지 않았다. 오히려 이 미사의 얼굴을 찾았다. 저 사람, 저 순간 데이비드가 손가락으로 화면 한 점을 콕 찍었다. 그런데 정말로 1초도 안 되는 순간 마이너스임 이사의 눈이 흔들렸다. 공포였다. 그리고 그 공포는 아이가 아니라 데이비드가 멈춘 것을 향해 있었다. 데이비드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그는 숨을 내쉬었지만 편해지지 않았다. 한 실장. 네, 회장님. 그 아이 어디로 갔지? 한 실장이 잠깐 망설였다. 데이비드의 턱이 굳었다. 찾아. 오늘 안에. 네. 그리고 데이비드가 모니터를 끄지도 않은 채 말했다. 이미사, 조용히 뒷조사. 한 실장의 눈이 순간 커졌다. 회장님, 그건. 데이비드는 고개를 돌려 한 실장을 똑바로 봤다. 내가 괜히 여길 내려온 게 아니야. 한 실장은 짧게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흔적 없이. 데이비드는 보안실을 나오며 휴대폰을 들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일정은 계속 굴러갈 것이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선 이미 다른 일정이 시작됐다. 그 아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마이너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실장의 무전이 짧게 울렸다. 회장님, 아이 동선. 집 쪽으로 이동한 것 같습니다. 데이비드의 걸음이 멈췄다. 시우는 집 문 앞에서 숨을 고르려 했다. 하지만 문을 열기도 전에 안쪽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다. 짧고 거친 소리. 할머니. 시우가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달려 들어갔다. 할머니는 바닥에 기대앉아 있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다. 시우야. 할머니가 겨우 말을 붙이려 했지만 목소리는 끊겼다. 시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손이 차가웠다. 이불을 더 덮어주려는 순간 할머니의 몸이 힘없이 기울었다. 시우는 두 팔로 할머니를 받치며 소리쳤다. 이웃집 문이 열리고 누군가 달려왔다. 시우는 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긴 채 뛰어나갔다. 약국 문을 밀자 종이 딸랑 울렸다. 아줌마, 외상으로 한 번만. 약사는 시우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안 돼. 지난번에도 그랬잖니. 할머니가 지금. 시우가 말끝을 붙잡았지만 약사는 고개를 저었다. 어른 데리고 와. 시우의 눈이 흔들렸다. 그는 주머니 속 젖은 지폐를 꺼내 펼쳤다. 이거라도. 약사는 한숨을 쉬며 손을 밀어냈다. 그 돈으론 안 돼. 시우는 문 밖으로 비틀거리듯 나왔다. 거리에 불빛이 번져 보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때 도로 옆에 검은 세단이 천천히 멈춰섰다. 호텔에서 봤던 얼굴이 아니었다. 단정한 차림의 남자, 눈이 빠르고 목소리가 낮았다. 민시우 맞니? 시우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너희가. 시우의 머릿속에 잡혀간다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다. 호텔 골목, 경호원들, 차가운 손. 남자는 급히 손바닥을 보이며 말했다. 겁먹지 마. 난 한 실장이야. 박 회장님이 보냈다. 시우의 입술이 떨렸다. 박 회장님이요. 한 실장은 차문을 살짝 열었다. 대화를 원하신다. 그리고 할머니 치료비를 대주겠다. 시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다. 정말 요? 따라오면. 한 실장이 단호하게 덧붙였다.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한다. 시우는 병원이라는 단어를 삼켰다. 할머니의 손이 차가웠던 감각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다. 그는 차문을 바라봤다. 검은 세단 안은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무섭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시우의 머릿속에 할머니 목소리가 떠올랐다. 살아남아야 한다. 시우야. 시우는 이를 악물고 뒷좌석에 올라탔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다.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의 식탁은 너무 컸다. 시우는 의자에 앉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았다. 접시에는 따뜻한 수프가 놓였다. 김이 얇게 올라왔다. 그 김이 시우의 목을 잠깐 풀어주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바로 먹지 못했다. 맞은편에 데이비드 박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데이비드는 포크를 들지 않은 채 시우를 바라봤다. 왜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지? 시우는 침을 삼켰다. 그냥 보였어요. 뭐가?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은 날카롭게 살아 있었다.
시우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합병 이야기를 할 때요. 그 아저씨 왼쪽 눈 밑이 데이비드가 눈썹을 아주 조금 올렸다. 그걸로? 아니요. 시우가 고개를 저었다. 서류 가방에서 냄새가 났어요. 냄새?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시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태성그룹 사람들이 피우는 시가 냄새요. 제가 길에서 많이 맡아봤어요. 그 냄새는 잘 안 잊혀요. 잠깐의 침묵. 침묵이 더 시끄럽게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너 점쟁이야? 시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얼굴을 봐요. 할머니가 가르쳐줬어요. 길에서 살아남으려면 먼저 봐야 한다고. 데이비드의 시선이 시우의 손으로 내려갔다. 작은 손, 굳은 살이 살짝 잡혀 있었다. 아이 손이 아니었다. 시우는 그 시선을 느끼고 숟가락을 들었다. 수프를 한 입 넣는 순간 뜨거움이 속을 내려갔다. 너무 오랜만의 따뜻함이었다. 데이비드는 그 모습을 보고 잠깐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협상 테이블이 있다. 시우가 숟가락을 멈췄다. 저 가야 해요? 할머니는 병원으로 모실 거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말했다. 대신 내 옆에 서서 사람들을 봐줘. 시우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건 기회이자 덫처럼 느껴졌다. 데이비드는 시우를 시험하듯 덧붙였다. 거짓말을 보면 신호를 줘.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밖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누군가 문 앞에서 멈춘 듯한 기척. 데이비드는 눈을 가늘게 떴다. 누가 있지? 다음 날 아침, 시우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아이는 낯설었다. 맞춤 정장은 어깨에 딱 맞았고 셔츠는 하얗게 빛났다. 머리는 정돈됐고 신발은 새 것처럼 반짝였다. 매장 직원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어디서 온 아이인가를 재는 눈빛이 섞여 있었다. 시우는 한 발 내딛었다. 정장의 바지가 살짝 스쳤다. 옷이 몸을 감싸는 느낌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불편한 데 없니? 데이비드 박이 옆에서 물었다. 시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 말이 나오긴 했지만 시우의 손은 계속 소매 끝을 만지고 있었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목구멍에 걸렸다. 데이비드는 매장 직원에게 짧게 말했다. 이 아이, 오늘부터 내 일정에 동행한다. 직원이 순간 웃음을 삼켰다. 아, 네, 회장님. 시우는 그 웃음의 모양이 어제 이미사의 웃음과 닮았다고 느꼈다. 겉은 반듯한데 속은 딱딱한 웃음. 차로 이동하는 동안 데이비드는 시우에게 규칙을 하나만 줬다. 사람들을 봐라. 거짓말을 하면 식탁을 2번 두드려. 시우가 눈을 크게 떴다. 왜? 2번이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으니까. 데이비드가 창밖을 보며 말했다. 2번은 의도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규칙 하나가 갑자기 세상을 칼같이 갈라놓는 것 같았다. 진실과 거짓, 믿음과 배신. 건물 로비로 들어서자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정장들. 사람들의 발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임 이사가 나타났다. 임 이사의 눈이 시우를 스쳤다. 아주 짧게. 그러나 그 짧음 속에서 시우는 불안을 받다. 임 이사는 곧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 오늘 협상은 제가.
데이비드는 이미사의 말을 자르듯 말했다. 오늘은 다르게 간다. 이미사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시우는 그 굳음을 놓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사람들이 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사의 손이 서류 가방 손잡이를 더 세게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시우는 깨달았다. 이 옷은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갔다. 유리병 너머로 회의실의 통유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돈의 게임이 시작될 것이다. 회의실 벽은 통유리였다. 서울이 아래에 깔려 있었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차갑게 빛났다. 데이비드 박은 의자에 앉자마자 시우를 옆에 세웠다. 봐, 짧은 말. 그러나 그 말이 시우의 어깨를 무겁게 눌렀다. 상대는 땅들을 쥔 개발사 대표였다. 넥타이가 반듯했고 웃음이 넓었다. 박 회장님, 이 부지는 희소합니다. 가격은 이 정도가 적정선이죠. 그가 숫자를 말하는 순간 시우는 그 남자의 입가를 봤다. 웃음은 유지되는데 눈가가 먼저 굳었다. 마치 부풀려도 먹힌다는 표정. 시우는 손바닥이 젖었다. 데이비드는 시우를 보지 않았다. 대신 상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회의실 공기가 한 번에 얇아졌다. 상대 대표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회장님, 그건 말도 안 됩니다. 그때 시우는 상대 대표의 목젖이 한 번 크게 움직이는 걸 봤다.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허세다. 진짜 자신감이 아니야. 시우는 규칙을 떠올렸다. 식탁을 2번.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톡, 2번. 데이비드는 그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 말했다. 그럼 여기서 끝내죠. 다른 부지로 가겠습니다. 상대 대표의 표정이 순간 무너졌다. 그는 급히 손을 내밀었다. 잠깐만요. 절반은 어렵고 그 대신 30%는 데이비드는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절반. 말이 칼처럼 떨어졌다. 상대 대표는 더는 웃지 못했다. 입술이 말라붙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서류가 넘어가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 하나로 수백만 달러가 움직였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자 데이비드는 시우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처음 보는 무언가가 있었다. 계산이 아니라 존중. 내가 아니었으면 난 오늘 크게 속았겠지. 데이비드가 낮게 말했다. 시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다. 칭찬이 기쁘기보다 무서웠다. 이 세계에서 쓸모는 곧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문 쪽에서 이미사가 들어왔다.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칭찬이었지만 이미사의 눈은 시우에게 한 번 더 머물렀다. 그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 꼬마는 내 계획의 구멍이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이미사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시우는 그 미소가 어제보다 더 얇아졌다는 걸 알아챘다. 휴식 시간. 데이비드의 집무실은 조용했다. 커피 향이 났고 창밖의 하늘은 너무 맑았다. 한 실장이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회장님, 어제 입구에서 주운 물건입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는 낡은 열쇠고리가 놓여 있었다. 싸구려 플라스틱, 금이 간 투명 케이스. 데이비드는 그걸 보는 순간 손이 멈췄다. 그는 무심한 척 집어들었지만 손끝이 차가워졌다. 케이스 안에는 사진이 있었다. 한강을 배경으로 두 청년이 어깨를 걸고 웃고 있었다. 빛이 바랜 얼굴, 젊은 눈, 오래된 여름. 데이비드의 목이 마르게 굳었다. 그 사진 속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리고 옆에 청년은
마이너스 20년 전 싸우고 미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긴 친동생. 이게 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다. 한 실장이 눈치를 보며 말했다. 아이 것이었습니다. 어제 떨어뜨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데이비드는 열쇠고리를 꽉 쥐었다. 플라스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다. 그런데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는 시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 아이가 이 사진을 갖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됐다. 우연일까? 아니면 데이비드의 머릿속이 빠르게 움직였다. 동생, 한국에 남겨진 흔적, 민이라는 성, 오래전에 끊긴 연락. 그는 시우를 부르지 않았다. 지금 묻는 순간 아이는 도망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이미사가 이미 냄새를 맡았을지도 몰랐다. 데이비드는 책상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눈에 띄지 않는 아무 표시 없는 봉투. 한 실장을 향해 낮게 말했다. 이 열쇠고리 주인의 가족관계 확인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다만 조용히. 데이비드가 말을 끊었다. 아무도 모르게. 한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은 여전히 반짝였다. 그런데 그의 가슴은 갑자기 텅 비었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열쇠고리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가족 없는 성공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문 밖에서 이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다음 일정 자료 가져왔습니다. 데이비드의 손이 열쇠고리를 더 깊이 숨겼다. 이미사는 복도 끝 화장실로 들어갔다. 문을 잠그는 손이 빨랐다. 거울 앞에서 그는 넥타이를 한 번 더 만졌다. 반듯하게, 완벽하게. 하지만 눈빛은 반듯하지 않았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다. 지금 말해. 짧은 말로 시작했다. 상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톤. 수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이 들렸다. 이미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 꼬마가 다 망치게 생겼어. 금요일 최종 계약 전에 게임에서 빼야 해.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상대가 말했다. 이미사는 거울 속 자신을 노려보며 속삭였다. 소라는 안 피워. 걱정 마. 방법은 많아. 그는 잠깐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실내로 먹고 살아. 그걸 깨면 끝이야. 전화가 끊기고 이미사는 세면대에 손을 짚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화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스스로도 몰랐다. 그때 그의 시선이 자신의 손목으로 갔다. 데이비드가 아끼는 고가 한정판 시계가 떠올랐다. 그 시계가 사라졌다는 말이 나오면 누구를 의심할까? 이미사의 입가가 천천히 올라갔다. 아이 하나쯤은. 그 말이 목구멍에서 멈췄다. 말이 아니라 계획으로 끝내야 했다. 그는 화장실을 나와 직원용 복도로 향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카메라가 닿지 않는 사각. 이미사는 경호원 옷걸이 근처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시우의 작은 가방이 잠시 놓여 있었다. 회의장 출입 때만 쓰게 한 새 가방. 이미사는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냈다. 빛이 얇게 반사됐다. 그 빛이 그의 눈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고 손을 움직였다. 시계를 가방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다. 지퍼를 닫는 소리마저 조용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서 한 실장이 스쳐 지나갔다. 둘의 눈이 잠깐 마주쳤다. 한 실장의 얼굴에 의심이 스쳤지만 이미사는 미소로 덮었다. 수고 많습니다.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칼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이 미사는 속으로 확신했다. 이제 회장님은 그 꼬마를 절대 믿지 못할 거야. 도시의 불빛이 아래에서 물결처럼 흔들렸다. 시우는 손에 아이스크림 컵을 들고 있었다. 차가운 달콤함이 혀에 닿자 잠깐 모든 걱정이 멈춘 듯했다. 데이비드는 난간에 기대 서울을 내려다봤다. 그는 오랜만에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어딘가 사람처럼 보였다. 너, 데이비드가 말했다. 어떻게 그런 걸 배웠지? 시우는 아이스크림을 한 번 더 떠먹고 조용히 답했다. 길에서요. 길. 사람들이 술 취해 소리 지를 때도 있고 화가 나서 손이 빠를 때도 있고. 시우는 말을 골랐다. 너무 많이 말하면 울컥할 것 같았다. 할머니가 그랬어요. 먼저 보면 살 수 있다고. 데이비드는 잠시 시우를 봤다. 그 눈빛이 낯설게 흔들렸다. 마치 자기 어린 시절을 들킨 사람처럼. 너 혼자였구나. 데이비드가 낮게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가 있어요. 그 말이 더 작아졌다. 아프지만 있어요. 데이비드의 손이 난간에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와 시우 앞에 섰다. 내가 약속하지.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내일 당장 할머니를 최고급 병원으로 모셔. 시우는 얼어붙었다. 기쁜데 믿기 힘들었다. 마치 너무 따뜻한 손을 갑자기 잡은 느낌. 왜요? 시우가 물었다. 저 아무것도 아닌데. 데이비드는 잠깐 말이 막힌 듯 입술을 다물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니던 때가 있었다.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다. 시우는 데이비드의 얼굴에서 잠깐 외로움을 봤다. 돈으로 가려지지 않는 외로움. 시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저씨는 너무 혼자 있는 얼굴이에요. 데이비드가 웃었다. 짧은 웃음. 하지만 이번에는 눈도 함께 움직였다. 그때였다. 테라스 입구 유리문 너머로 그림자 하나가 지나갔다. 이미사였다. 그는 두 사람을 보며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시우는 확실히 느꼈다. 보고 있다. 시우의 손가락이 아이스크림 컵을 더 꽉 쥐었다. 달콤함이 갑자기 쓰게 느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마이너스 시우는 알았다. 따뜻해진 만큼 더 크게 흔들릴 일이 올 거라는 걸. 아침, 호텔 로비는 유난히 밝았다. 하지만 시우의 마음은 어제보다 어두웠다. 그는 가방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오늘은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날. 그 사실 하나로 버티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보안팀이 다가왔다. 표정이 딱딱했다. 눈이 시우의 가방으로 바로 향했다. 소지품 확인하겠습니다. 보안 요원이 말했다. 시우는 놀랐다. 왜요? 저는. 그때 이미사가 뒤에서 다가왔다. 회장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척, 얼굴은 친절한 척. 데이비드가 로비로 걸어 나왔다. 그는 오늘도 바빴다. 눈밑의 피곤이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시우는 어제 테라스에서 본 사람 같은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가방 지퍼를 열었다. 시우는 숨을 멈췄다. 그 안에는 자신의 물건들 뿐이어야 했다. 그러나 손이 멈췄다. 보안 요원이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빛나는 시계였다. 로비 조명 아래에서 금속이 차갑게 반사됐다. 시우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저거 제 거 아니에요. 이미사가 기다렸다는 듯 소리쳤다. 보셨죠, 회장님. 제가 뭘 했습니까?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근본 없는 아이는 결국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시우는 귀가 뜨거워졌다. 모든 시선이 자신을 향해 꽂혔다. 그는 데이비드를 봤다. 3. 아저씨, 전 진짜 아니에요.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분노가 아니라 실망이었다. 그 실망이 시우의 가슴을 더 깊게 눌렀다. 이미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당장 내보내시죠. 아니면 언론이 회장님을 어떻게 볼지 아십니까? 데이비드는 말이 없었다. 시우는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보안 요원이 시계를 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규정상 마이너스 잠깐. 데이비드가 낮게 말했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다가 시우를 봤다. 시우는 울음을 참고 있었다. 눈물이 나오면 더 도둑처럼 보일까봐 데이비드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다. 모두가 그 손이 끌어내라는 신호일 거라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시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던 건 경호원의 손이 아니라 데이비드의 마음이 다치는 순간이라는 걸. 로비의 공기는 차가웠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벽처럼 둘러섰다. 데이비드 박은 시계를 든 보안 요원을 바라보았다가 시우의 얼굴을 다시 봤다. 아이의 눈은 억울함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는 손에 들려 있었다. 이미사가 숨을 고르지도 않고 밀어붙였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잊으신 건 아니죠? 기자들도 기다립니다.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데이비드는 턱을 굳혔다. 그는 평생 한 번의 소란이 돈보다 무섭다는 걸 배워왔다. 믿음은 감정이지만 평판은 숫자였다. 시우가 고개를 들었다. 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시우의 눈이 커졌다. 아저씨, 저 진짜 마이너스 약속대로 할머니 병원비는 내주마. 하지만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 한 문장이 로비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이미사는 안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안 요원은 시우의 팔을 잡으려 했다. 시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데이비드를 똑바로 올려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아저씨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요. 데이비드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다. 시우는 말을 이어갔다. 뼈저리게 실수하는 사람의 눈을 하고 있어요. 아저씨 눈이 지금 그래요.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데이비드는 순간 그 말을 반박하고 싶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 틈을 이미사가 재빨리 메웠다. 회장님, 아이의 말장난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돌려 임 이사를 보았다. 완벽한 얼굴, 완벽한 예의. 데이비드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시우의 얼굴에서 무언가가 꺼졌다. 울음이 아니라 믿음이 꺼졌다. 보안 요원이 시우를 밖으로 데려갔다.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밖은 바람이 샜다. 시우는 정장 차림으로 호텔 앞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세상 같던 옷이 지금은 더 큰 수치심처럼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를 더듬었다. 할머니를 생각했다. 병원비를 내준다고 했으니 할머니는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생각이 덮쳤다. 시우는 뒤돌아 호텔을 바라봤다. 그곳엔 이미사가 서 있었다. 이미사의 입가가 아주 작게 올라갔다. 그리고 바로 그때 시우의 휴대폰도 없는 낡은 주머니 속에서 할머니가 늘 쥐어주던 작은 쪽지 한 장이 만져졌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지 마라.
시우는 이를 악물었다. 쫓겨났지만 끝난 게 아니었다. 병원 로비는 호텔과 다른 차가움이 있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었고 바닥은 소리가 덜 났다. 데이비드 박은 결제 확인을 위해 직접 왔다고 했다. 그는 약속을 지킨다는 표정으로 데스크 앞에 섰다. 하지만 마음속은 어제의 장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민 할머니 환자분 보호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직원이 말했다. 보호자는 데이비드가 잠시 멈칫했다. 내가 대납합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철을 내밀었다. 기존 기록이 오래되어서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류철, 낡은 종이 냄새, 오래된 도장. 데이비드는 무심히 넘기려다 한 페이지에서 손이 굳었다. 성성, 민. 그건 흔한 성이지만 어쩐지 눈에 박혔다. 그 아래 가족사항 칸, 아버지 이름 박. 데이비드의 눈이 흔들렸다. 박. 그는 종이를 더 가까이 당겼다. 글자가 또렷해졌다. 그 이름은 그의 동생 이름과 일치했다. 20년 전 싸우고 떠났던 동생, 소식이 끊겼던 동생, 그리고 이미 세상에 없다고 들었던 동생. 데이비드의 손끝이 차가워졌다. 이 기록, 누가 작성했죠? 그가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당시 담당 병원 기록이 이전된 겁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데이비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떠올렸다. 한강 사진, 두 청년, 자기와 동생, 서류철의 이름, 사진 속 얼굴, 그리고 시우의 눈.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물렸다. 그 아이는 내 조카. 데이비드의 숨이 급해졌다. 그는 의자 등받이를 잡고 몸을 지탱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어제 로비에서 내뱉은 말이 떠올랐다. 나가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 말이 이제는 칼처럼 되돌아왔다. 데이비드는 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그 아이 찾았나? 한 실장의 목소리가 급했다. 회장님, 아직 동선이 끊겼습니다. CCTV가 사각 마이너스 찾아.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큰 실수를 했다. 그는 서류철을 꼭 쥐고 병원 밖으로 뛰듯 걸었다. 평생 돈으로 해결해온 문제들이 오늘만큼은 돈으로 늦어 보였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한 실장의 다음 보고가 데이비드의 귀를 때렸다. 회장님, 아이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집이 비어 있습니다. 할머니도 병원에서 이동된 흔적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시우는 숨이 끊어질 듯 뛰었다. 호텔에서 입혔던 정장은 이미 먼지투성이었다. 단추 하나가 느슨해졌고 셔츠 끝은 밖으로 삐져나왔다. 그는 동네 골목 입구에서 멈췄다. 익숙한 냄새, 익숙한 벽. 그런데 뭔가가 달랐다. 집 문에 못질이 되어 있었다. 나무 판자가 X자로 박혀 있었다. 철거 예정, 출입 금지라는 종이가 바람에 흔들렸다. 시우는 문을 두드렸다. 할머니, 할머니. 대답이 없었다. 그는 문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판자가 막았다. 손바닥이 허공에서 멈췄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이 아니었다. 옆집 아주머니가 급히 나왔다. 시우야, 왜 이제 왔니? 할머니가. 아네. 시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못질된 판자를 붙잡고 흔들었다. 아무 소리도 돌아오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시우 팔을 잡고 주변을 훑었다. 조용히 해. 아까 여기 공사 사람들도 왔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어.
이상한 사람들요? 시우의 눈이 흔들렸다. 아주머니가 목소리를 더 낮췄다. 아침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할머니가 옮겨졌다길래 내가 놀라서 물어봤지. 그녀는 숨을 한 번 삼키고 말을 이었다. 근데 병원 쪽 말이 누가 보호자라고 서류 내밀고 회장님 쪽이라며 데리고 갔다더라. 검은 차였대. 시우의 귀가 멍해졌다. 병원에서 데려갔다고요? 그 말이 입안에서 몇 번이나 부딪혔다. 할머니는 분명 병원에 있어야 했다. 안전한 곳에 있어야 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 병원 사람도 뭔가 찜찜해하는 말투였어. 시우는 판자에 시선을 박았다. 집을 봉인한 건 철거 때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할머니를 봉인한 건 누군가의 의도였다. 그 의도를 시우는 알고 있었다. 그때 시우의 몸이 움찔했다. 주머니 안쪽에서 작은 진동이 느껴졌다. 시우는 놀라 주머니를 뒤졌다. 작은 일회용 휴대폰이었다. 그에게 휴대폰은 없었다. 누가, 언제, 손에 잡히는 순간까지도 믿기지 않았다. 화면이 켜지며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 시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다. 받았네. 이미사의 목소리였다. 시우의 목이 말라붙었다. 너, 네. 이미사가 웃었다. 할망구를 살리고 싶으면 데이비드 박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라. 시우는 이를 악물었다. 할머니 어디 있어요? 병원에서 왜? 내가 알 필요 없어. 이미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넌 그냥 조용히 사라지면 돼. 오늘처럼 계속. 시우는 숨을 들이켰다. 말로는 안 된다. 울어도 안 된다. 그는 지금 혼자였다. 그런데도 눈은 더 또렷해졌다. 너. 시우가 겨우 말을 꺼냈다. 너는 뱀이에요. 이미사가 잠깐 침묵했다가 비웃었다. 그래, 꼬마 예언가. 그럼 예언해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뚝. 전화가 끊겼다. 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눌렀다.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시우야, 그냥 조심해. 시우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다. 그는 못질된 문을 한 번 더 바라봤다. 집은 봉인됐지만 마음은 봉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시우는 결심했다. 도망치지 않는다. 병원에서든 어디에서든 할머니를 데리고 돌아온다. 거대 기업과 홀로 싸워야 해도 물러서지 않는다. 시우는 일회용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골목 끝에 몸을 숨겼다. 비가 그친 뒤라 길바닥은 미끄러웠고 전봇대 불빛이 물웅덩이에 흔들렸다. 그는 이미사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조용히 사라지면 돼. 시우는 고개를 세게 저었다. 사라지면 할머니도 사라진다. 그는 동네를 벗어나 큰 길로 나왔다. 버스 정류장 광고판 뒤에 서서 지나가는 검은 차들을 하나씩 읽었다. 운전자의 어깨, 뒷좌석의 실루엣, 창문에 비친 표정.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익숙한 딱딱한 웃음이 보였다. 주차장 입구에서 이미사가 내렸다.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양복이 비싸 보이는데 구두에 먼지가 묻어 있었다. 급하게 온 사람의 신발이었다. 시우는 쓰레기통 뒤로 들어갔다. 숨이 목에 걸렸다. 하지만 눈은 더 또렷해졌다. 서명만 하면 끝입니다. 이미사가 말했다. 그 사람이 눈치채면. 낯선 남자가 물었다. 이미사가 비웃듯 어깨를 으쓱했다. 이미 흔들리고 있어요. 그 꼬마만 치우면 회장님은 스스로 의심을 접습니다.
시우의 손이 저절로 주먹이 됐다. 꼬마. 그 말이 오늘은 칼처럼 들렸다. 낯선 남자가 서류 봉투를 흔들었다. 이 회사 겉만 번지르르 하다고 했지. 안에 빚이. 이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수조 단위로요. 유령처럼 껍데기만 남은 곳입니다. 합병하는 순간 박 회장 자금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죠. 시우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다 알진 못해도 끝장이라는 느낌은 알았다. 할머니가 쓰러졌을 때처럼 바닥이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 그럼 이미사 당신은? 낯선 남자가 낮게 웃었다. 이미사의 대답은 너무 간단했다. 성공 보수, 그리고 세 자리. 그들이 웃는 사이 시우는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지금 뛰쳐나가면 잡힌다. 지금 소리치면 할머니가 더 위험해진다. 대화는 끝났고 두 사람은 각자 차로 향했다. 삼촌에게 알려야 해. 그런데 방법이 없었다. 데이비드 박은 높은 곳에 있고 시우는 출입 금지 사진이 붙은 아이였다. 말로는 안 된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 시우는 주머니 속 일회용 휴대폰을 꽉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떴다. 내일 서명식. 내가 나타나면 할머니는 더 멀어진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시우의 목이 말라붙었다. 대기업 건물 로비는 유리처럼 차가웠다. 시우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들어섰다. 하지만 첫걸음부터 벽이 있었다. 로비 기둥 옆 게시판에 자신의 얼굴이 붙어 있었다. 출입 금지. 사진 속 시우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게 더 비참했다. 너는 잠깐 들어왔을 뿐이라는 낙인이었다. 시우는 숨을 고르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다. 박 회장님께 꼭 드릴 말이 있어요. 직원이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이미 보안 요원을 찾고 있었다. 예약이 없으시면. 시우는 손바닥을 내밀었다. 보안 요원 2명이 시우 앞을 막았다. 너구나. 한 명이 사진을 가리켰다. 나가. 시우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회장님만 만나면 돼요. 진짜. 큰일이에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 정장들 사이로 데이비드 박이 보였다. 그는 한 손에 약봉투를 들고 있었다. 걸음이 조금 느렸다. 눈은 퀭했고 입술은 꽉 다물려 있었다. 세상에 혼자 남은 사람처럼 보였다. 시우는 목이 터질 듯 외치고 싶었다. 삼촌. 하지만 경호가 먼저 움직였다. 접근 금지. 팔이 잡혔다. 시우는 몸을 비틀며 데이비드를 바라봤다. 데이비드는 멀리서 시우를 봤다. 딱 한 번.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눈빛엔 죄책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지금은 안 되라는 두려움도 있었다. 시우는 그걸 읽었다. 삼촌도 갇혀 있었다. 높은 곳의 규칙에 보안 요원이 시우를 로비 밖으로 끌어냈다. 유리문이 닫히며 안쪽에 따뜻한 공기가 끊겼다. 시우는 문 밖에서 한참 서 있었다. 말로는 안 된다. 얼굴로도 안 된다. 누구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는 이 말을 문에 살짝 기댔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도망치는 이미사를 잡아당길 수 있는 딱딱한 증거. 그때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눈에 들어왔다. 시우는 발을 옮겼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뒤에서 누군가의 통화 소리가 들렸다. 임 이사님 차량, 지하로 대기합니다. 시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지하 주차장은 기름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섞여 있었다. 시우는 기둥 뒤에 붙어 숨을 죽였다.
이미사의 차는 검은 세단이었다. 번호판을 외우는 건 어렵지 않았다. 시우는 사람 얼굴만 읽는 게 아니었다. 습관을 읽었다. 이미사는 늘 같은 자리, 같은 방향으로 세웠다. 운전기사가 차 옆에 서서 담배를 꺼냈다. 라이터 불빛이 잠깐 깜빡였다. 그 순간이 시우의 기회였다. 시우는 바닥에 떨어진 주차권을 줍는 척 다가갔다. 운전기사는 시우를 보지 못했다. 고개는 휴대폰 화면에 고정돼 있었다. 시우는 뒷좌석 문 손잡이를 잡았다. 한 번, 살짝, 문이 잠깐 열렸다. 심장이 뛰었지만 얼굴은 굳히지 않았다. 그는 재빨리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 안은 가죽 냄새가 났다.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오히려 무서웠다. 이 안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을지 시우는 상상만으로도 목이 말랐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카세트 녹음기를 꺼냈다. 할머니가 예전에 고물상에서 주워오던 것, 목소리는 남는다라고 하며 버리지 말라고 했던 것. 시우는 좌석 밑으로 손을 넣었다. 필요한 깊이까지 들어갔다. 녹음기를 가장 안쪽에 밀어넣고 스위치를 켰다. 딸깍, 작은 소리, 너무 작아서 자신만 들릴 정도. 운전기사가 담배를 끄며 돌아오는 소리였다. 시우는 숨을 멈추고 다시 바닥으로 기어 나왔다. 문을 닫는 손이 떨렸다. 마이너스 추위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기둥 뒤로 숨었다. 바로 그때 이미사가 나타났다. 이미사는 차에 타자마자 스피커폰을 켰다. 그래, 자료는 다 정리됐지. 목소리가 주차장에 낮게 울렸다. 상대가 뭐라고 말하자 이미사가 짧게 웃었다. 회계는 숫자놀이야. 숫자만 맞추면 다들 눈을 감아. 시우는 몸이 굳었다. 녹음이 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유일한 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시우의 문제는 이제부터였다. 녹음은 됐다. 그런데 시우는 주차장 바닥에 앉아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주차장 안내방송이 울렸다. 서명식 관련 차량, 내일 오전 출입 통제 예정. 시우의 가슴이 서늘해졌다. 다음 날 도로는 막혀 있었다. 출근 시간 정체가 길게 늘어져 차들이 숨을 참고 서 있는 것 같았다. 시우는 인도 끝에서 이미사의 차를 찾았다. 검은 세단, 창문 반쯤 내려간 뒷좌석. 이미사의 옆얼굴이 보였다. 지금이다. 신호가 바뀌지 않았다. 차는 멈춰 있었다. 시우는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달렸다. 운전기사가 잠깐 고개를 돌린 순간 시우는 창문으로 손을 넣었다. 좌석 밑을 더듬었다. 손끝이 뭔가에 닿았다. 카세트 녹음기. 그는 낚아채듯 꺼냈다. 그때 백미러에 이미사의 눈이 비쳤다. 정확히 시우를 봤다. 이미사의 입이 움직였다. 소리는 안 들렸지만 뜻은 분명했다. 잡아. 차 문이 벌컥 열렸다. 검은 옷의 남자들이 내렸다. 시우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골목으로 뛰었다. 골목은 좁고 길은 미끄러웠다. 상점 셔터가 줄지어 닫혀 있었고 바람이 종이 전단을 굴렸다. 저기야. 뒤에서 발소리가 따라붙었다. 시우는 숨을 쥐어짜며 달렸다. 길모퉁이를 돌아 사람들 사이로 섞이려 했다. 하지만 발이 미끄러졌다. 시우는 한쪽 무릎을 세게 부딪혔다.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는 순간 멈출 뻔했다. 세상이 흔들렸다. 그럼에도 그는 녹음기를 놓지 않았다. 품에 더 깊이 눌러 안았다. 이거 하나면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다리가 말을 안 듣는 것 같았지만 멈추면 끝이었다.
시우는 버스 정류장 뒤로 몸을 던지듯 숨었다. 버스가 지나가며 시야를 가렸다. 남자들의 발소리가 잠깐 멀어졌다. 시우는 그 틈에 반대편 골목으로 빠져나왔다. 땀인지 비인지 모를 것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는 숨을 고르며 녹음기를 확인했다. 테이프가 돌아간 흔적, 작은 창에 움직임이 남아 있었다. 살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마이너스 골목 끝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다. 검은 옷. 이번엔 뒤쫓던 남자들과 다르게 훨씬 침착한 눈. 그 눈이 말하는 것 같았다. 도망은 거기까지야. 시우는 녹음기를 더 꽉 안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밤이 되자 도시의 불빛은 더 멀게 느껴졌다. 시우는 버려진 공사장으로 들어갔다. 철근이 삐죽 솟은 곳도 있었지만 그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다. 비어있는 콘크리트 파이프 안쪽, 바람이 덜 드는 곳으로 몸을 숨겼다. 무릎은 욱신거렸다. 하지만 그는 손으로 눌러 참았다. 지금 아픈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그는 녹음기를 꺼내 귀에 바짝 대고 확인했다. 테이프는 돌아갔고 목소리도 들어있었다. 이미사의 낮은 웃음, 숫자 이야기, 눈을 감아라는 말. 시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증거는 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어떻게? 일회용 휴대폰은 아까 추격 중에 떨어졌는지 주머니에 없었다. 주변은 어둡고 사람도 없다. 파이프 밖으로 나가면 누군가가 기다릴 것 같았다. 그는 한쪽 귀를 세우고 밖의 소리를 들었다. 멀리서 차가 서는 소리, 문 닫히는 소리, 그리고 낮은 무전. 내일 아침 서명식 건물 주변 완전 봉쇄. 출입자 전원 확인. 아이 관련 상황 계속 추적. 시우는 숨을 삼켰다. 이미사가 말한 내일 서명식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때 머릿속에 더 무서운 생각이 올라왔다. 할머니. 이미사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울렸다. 할망구를 살리고 싶으면 할머니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시우는 파이프 벽에 이마를 댔다. 차가운 감촉이 정신을 붙잡았다. 내일 아침이면 끝난다. 삼촌이 서명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사소한 일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이 선택이었다. 숨는 걸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뛰어들 것인가. 시우는 파이프 밖으로 조심히 고개를 내밀었다. 공사장 끝, 멀리 건물들이 보였다. 내일 서명식이 열릴 곳. 그곳은 아마 사람과 카메라로 가득할 것이다. 카메라. 시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가 아파도 지금은 가야 했다. 그는 아직 몰랐다. 내일 아침 자신이 가장 깊은 절망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공사장 입구 쪽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누군가가 조용히 내려오는 발소리. 시우는 숨을 멈추고 파이프 안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서명식 당일 아침, 미디어 센터 앞 광장은 사람으로 가득했다. 현수막, 카메라, 안내선, 모든 게 반짝였고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다. 시우는 모자 끝을 움켜쥐고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무릎은 욱신거렸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녹음기는 품속에서 딱딱하게 눌렸다. 박 회장님 들어오십니다. 안내 요원의 외침이 퍼졌다. 그 순간 검은 차량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가 내렸다. 정장은 완벽했지만 얼굴은 지쳐 있었다. 시우는 멀리서도 보였다. 약봉투를 잠깐 만지는 손,
굳게 담은 입술. 지금이다. 시우는 안내선을 향해 달렸다. 회장님. 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기 전에 누군가 그의 팔을 잡아챘다. 딱딱한 손, 익숙한 경호의 힘. 잡았다. 낮은 목소리가 귀 옆에서 울렸다. 시우는 몸을 비틀었다. 놔요. 저 말해야 해요. 2명, 3명. 순식간에 검은 옷들이 시우를 둘러쌌다.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빠르게 움직였다. 소란이 나면 안 된다는 듯 시우는 품속의 녹음기를 더 꽉 안았다. 그때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렸다. 차 안은 어두웠다. 시우는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느낌과 함께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문이 닫히자 바깥 소리가 뚝 끊겼다. 아이고, 애쓴다. 익숙한 목소리. 이미사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시우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목이 말라붙었다. 삼촌에게 말할 거예요. 시우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이미사는 고개를 기울였다. 삼촌? 그는 비웃듯 숨을 내쉬었다. 넌 아직도 그 사람이 널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 시우는 품속을 더듬었다. 녹음기를 꺼내려는 순간 이미사의 손이 먼저 움직였다. 손가락이 빠르게 뻗어와 녹음기를 낚아챘다. 안 돼. 시우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사는 녹음기를 한번 들어 올려 보이며 말했다. 그는 바닥에 녹음기를 내려놓고 구두 끝으로 버튼 쪽을 강하게 눌렀다. 딸깍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테이프 돌아가던 움직임이 멈췄다. 플라스틱 케이스가 금이 갔다. 시우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증거가 사라졌다. 이미사는 창밖을 가리켰다. 내가 소란 피우면 할머니는 더 멀어진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규칙처럼 들렸다. 승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방송 리허설 안내가 울리고 있을 것이다. 데이비드는 이제 곧 펜을 들 것이다. 시우는 좌석에 등을 대고 숨을 삼켰다. 가슴이 텅 비었다. 도망칠 길도 증거도 목소리도 없는 것 같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탔다. 생방송까지 15분입니다. 시우는 눈을 감았다. 악의 승리가 확실해 보였다. 승합차는 경호 차량 행렬 뒤쪽에 섞여 있었다. 차 안은 숨이 막힐 만큼 조용했다. 시우는 손목이 묶인 건 아니었다. 그런데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미사의 말이 눈빛이 문득 목을 조였다. 앞좌석 쪽에서 무전 소리가 흘렀다. 생방송 10분 전 동선 점검 완료. 그날 그 경호원은 아이가 젖은 바닥에서 동전을 주워 담는 모습을 끝까지 봤다. 경호원은 무전기를 끄는 척 손을 움직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다. 이대로 보내면 그의 눈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미사는 앞좌석을 향해 말했다. 문 열지 마. 오늘은 아무 일도 없어야 해. 경호원은 짧게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의 손은 조용히 조수석 아래로 내려갔다. 작은 금속 소리,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였다.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밖에서 한 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담배 한 번만 피우고 지금 동료가 얼굴을 찌푸렸다. 경호원은 웃는 척했다. 생방송 전에 정신 좀 차리게요. 금방입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바깥 공기가 훅 들어왔다. 동료들이 차 밖으로 내려 담배를 꺼내는 순간 경호원은 반대편 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는 아주 낮게 속삭였다. 야,
시우가 놀라 눈을 들었다. 경호원은 손바닥에 작은 카드키를 쥐어줬다. 호텔 키가 아니라 행사장 직원 통로 출입 카드였다. 두 번째 열쇠 같은 것이었다. 뛰어. 경호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생방송 시작까지 10분 남았다. 시우는 숨이 멎었다. 근데 경호원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지금은 내가 막아야 해. 막아야 찾을 수 있어. 그는 문을 살짝 더 열어 틈을 만들었다. 바깥에서는 동료들이 담배 연기 대신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다. 아무도 이쪽을 보지 않았다. 시우는 무릎을 움켜쥐고 몸을 일으켰다. 아팠지만 그 아픔이 지금은 살아있다는 신호 같았다. 그는 틈으로 빠져나와 바닥에 착지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경호원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임 이사, 오늘 안에 도망가려 해. 시우의 눈이 번쩍 뜨였다. 시우는 카드키를 꽉 쥐고 사람들 사이로 달렸다. 직원 통로 표지판이 멀리 보였다. 10분, 딱 10분. 뒤에서 누군가 외쳤다. 저기에. 시우는 더 빨리 달렸다. 컨퍼런스 홀은 거대한 배처럼 울렸다. 조명이 따뜻하게 내려앉고 무대 위 책상에는 계약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카메라 빨간 불이 켜졌다. 생방송 시작합니다. 데이비드 박은 자리에서 일어나 관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앉아 펜을 들었다. 펜 끝이 종이 위로 내려가는 순간 이미사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다. 회장님, 여기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이미사의 목소리는 매끈했다. 데이비드는 잠깐 펜을 멈췄다. 어제부터 이어진 불길한 감각이 손끝에 매달려 있었다. 그때였다. 문 쪽에서 소란이 터졌다. 잠깐만요. 경호원들의 목소리, 사람들의 숨,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겹쳤다. 흙먼지 묻은 정장 차림의 아이가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한쪽 다리를 절며 그래도 멈추지 않고 달렸다. 시우? 데이비드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이름이 흘러나왔다. 경호원들이 시우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미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다. 회장님, 저 아이를. 하지만 시우의 목소리가 그 말을 찍고 들어왔다. 도장 찍지 마세요. 홀 전체가 얼어붙었다. 시우는 데이비드 앞까지 왔다. 숨이 턱에 걸려도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삼촌. 시우가 처음으로 그 단어를 꺼냈다. 그건 가짜예요. 저 사람 진짜가 아니에요. 삼촌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멈췄다. 데이비드의 얼굴이 굳었다. 그 단어는 우연히 나올 수 없는 단어였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데이비드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모두가 그가 경호원에게 신호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손을 들어 경호원들을 멈췄다. 잠깐. 데이비드가 말했다. 아무도 손대지 마. 이미사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회장님, 생방송입니다. 이런 소라는 데이비드는 이미사를 보지 않았다. 오직 시우만 봤다. 왜? 나를 삼촌이라 부르지.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시우는 침을 삼키고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저 말할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무대 아래에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무슨 일이야? 아이 누구야? 데이비드는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데이비드는 결심했다. 오늘 카메라 앞에서라도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시우는 그 고개 숙임이 기회라는 걸 알았다. 데이비드가 물었다. 내가 왜 저 사람이 아니라 너를 믿어야 하지?
이미사는 웃음을 끼워 넣었다. 회장님, 아이가 드라마를 마이너스 조용히.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이미사의 말을 잘랐다. 홀 안이 더 조용해졌다. 시우는 데이비드의 눈을 똑바로 봤다. 민 할머니가 말해줬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말했다. 우리 아빠도 삼촌이랑 똑같이 눈썹에 흉터가 있었다고. 데이비드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눈썹 쪽으로 올라갔다. 순간 표정이 갈라졌다. 그건 부정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이미사의 숨이 한 박자 늦었다. 시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시우가 이미사를 똑바로 가리켰다. 저 아저씨 오늘 도망갈 거예요. 이미사가 비웃었다. 말도 안 되는 마이너스 시우는 단숨에 말끝을 붙였다. 왜 오늘 오후 2시 스위스행 비행기 티켓을 안주머니에 넣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순간 이미사의 손이 자신의 양복 안주머니를 탁 쳤다. 본능이었다. 숨기려는 사람의 몸이 먼저 반응한 것이다. 그 작은 동작을 카메라가 놓치지 않았다. 모니터에 이미사의 손이 크게 잡혔다. 관중석에서 하는 탄식이 터졌다. 이미사의 얼굴이 굳었다. 그 굳음이 오늘 처음으로 가면이 벗겨지는 굳음이었다. 데이비드는 한 걸음 다가갔다. 이미사, 목소리는 낮았지만 홀 전체가 들을 정도로 또렷했다. 주머니 열어. 이미사는 웃음을 붙이려 했지만 실패했다. 회장님, 이건 모욕입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다. 그는 손을 뻗어 이미사의 재킷 안주머니 쪽을 가리켰다. 열어. 이미사는 뒤로 한 발 물러섰다. 그 한 발이 도망이었다. 데이비드는 경호원에게 눈빛을 던졌다. 경호원이 재빨리 다가가 이미사의 재킷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편도 항공권, 시간 오후 2시, 목적지 스위스. 홀란의 공기가 흔들렸다. 이미사의 입술이 마르고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데이비드는 항공권을 들어올려 카메라 앞에 보였다. 그리고 시우를 다시 봤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지? 시우는 숨을 삼켰다. 얼굴이요. 도망가는 사람은 항상 같은 표정이에요. 이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회장님, 계약부터. 데이비드의 눈이 계약서로 향했다. 그 펜이 아직 테이블 위에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데이비드의 손이 펜 대신 계약서 가장자리를 잡았다. 데이비드는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카메라가 확대했다. 종이의 질감까지 잡힐 만큼 이미사가 다급히 다가왔다. 회장님, 이건 회사에. 데이비드는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으로 이미사를 바라봤다. 차갑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다. 그리고 결심이 있었다. 데이비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혼란이 술렁였다. 기자들이 자리에서 일어섰고 카메라가 더 가까이 달려들었다. 데이비드는 말로 끝내지 않았다. 그는 계약서에 손을 넣어 크게 찢었다. 종이가 갈라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다. 이미사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다가 옆 통로로 몸을 돌렸다. 도망치려는 움직임. 이미사. 데이비드가 낮게 불렀다. 이미사는 대답 대신 더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데이비드가 무대 아래로 내려섰다. 경호원들이 움직이기 전에 그가 먼저 한 발을 내밀었다. 필요한 각도였다. 데이비드의 발이 이미사의 걸음을 걸어 도망의 리듬을 끊어냈다. 이미사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멈춰섰다. 회장님, 뭐 하십니까? 이미사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늦었다.
데이비드가 말했다. 도망부터 생각하는 순간 넌 끝났다. 경호원들이 그제야 통로를 막아섰다. 이미사는 억지 미소를 붙이며 말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마이너스 오해? 데이비드가 낮게 웃었다. 웃음인데 따뜻하지 않았다. 그럼 왜 편도 티켓이지? 이미사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말이 목구멍에서 사라졌다. 데이비드는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저는 지금 즉시 외부 감사를 요청한다. 우리 회사의 모든 거래를 열어보겠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미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 그 말은 내가 내 평판을 스스로 찍겠다는 선언이었다. 돈보다 무서워하던 평판을 데이비드가 자기 손으로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이미사가 절규하듯 말했다. 회장님, 그러면 주가가 상관없다. 데이비드가 단호하게 끊었다. 진실이 먼저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시우 앞에 섰다. 아이의 정장은 구겨졌고 얼굴엔 먼지가 묻어 있었다. 그런데 눈만은 끝까지 살아 있었다. 데이비드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 시우가 입술을 떨었다. 할머니. 데이비드는 그 한 단어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찾겠다. 내가 직접 찾겠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데이비드는 카메라가 켜진 무대 한복판에서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그 자세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연출이 아니었다. 자신의 무지함을, 자신의 오만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인정하는 행동이었다. 내가 너를 쫓아냈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다. 진실을 너무 늦게 봤다. 그는 시우를 품에 안았다. 꽉 놓치지 않겠다는 힘으로 카메라가 그 장면을 잡았고 혼란이 조용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한 실장이 무대 아래에서 데이비드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다. 회장님, 민 할머니 위치 단서가 잡혔습니다. 지금 출동하면 아직 늦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의 눈빛이 바뀌었다. 그는 시우를 놓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데이비드가 말했다. 그 한마디가 진짜 전쟁의 시작이었다. VIP 병실의 문은 조용히 닫혔다. 병원 복도는 깨끗했고 발소리도 작았다. 마치 큰일이 있었던 세상과는 다른 리듬이었다. 민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울렸다. 시우는 문턱에서 멈췄다. 할머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입술만 움직였다. 데이비드 박이 먼저 앞으로 갔다. 그는 의자 하나를 끌어와 침대 곁에 조용히 놓았다. 그리고 앉지 않았다. 잠깐 서서 할머니의 손이 놓인 쪽을 바라봤다. 의사가 서류철을 넘기며 말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습니다. 시우는 그 말을 듣고 무릎에서 힘이 풀렸다. 데이비드가 재빨리 시우의 어깨를 잡아 의자에 앉혔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꺼풀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다. 시우가 숨을 삼켰다. 시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아주 얇았다. 그래도 분명했다. 왔니? 시우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예전처럼 뜨겁진 않아도 분명히 살아있는 온기였다. 데이비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다. 그는 내가 끼어도 되나 하는 얼굴이었다. 돈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죄책감이 서성이는 얼굴. 민 할머니가 데이비드를 힐끗 보더니 힘겹게 말했다. 저 분이. 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그분, 우리. 데이비드가 목을 가다듬었다. 민, 어머님. 그 호칭이 어색해서 그는 바로 말을 잇지 못했다. 할머니의 눈이 조금 커졌다. 눈썹. 할머니가 데이비드의 얼굴을 오래 보려는 듯 시선을 올렸다. 그 흉터. 그 애랑 똑같네. 데이비드의 손이 무릎 옆에서 꽉 쥐어졌다. 말이 목구멍에 걸렸다. 그는 결국 숨을 길게 내쉬고 말했다. 제가 시우, 아버지, 제 동생이었습니다. 병실안이 조용해졌다. 이건 폭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둔 고백이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애가 자존심이 참 셌지. 숨을 고르고 힘겹게 이어 말했다. 연락하려 했어. 그런데 늦었지.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였다. 제가 더 빨리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변명 대신 책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시우가 데이비드를 바라봤다. 삼촌, 할머니를 빼돌린 사람은요. 데이비드의 눈빛이 단단해졌다. 이미 잡혔다. 그 한마디에 시우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다. 데이비드는 병실 창가로 걸어가 조용히 전화 한 통을 걸었다. 재단 설립 진행해. 이름은 진실의 눈. 그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 동네 아이들이 누구 얼굴도 두려워하지 않게. 전화를 끊고 돌아온 데이비드는 시우 앞에 무릎을 굽혔다. 정말로 낮아진 자세였다. 시우,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서지 않게 하겠다. 시우는 대답 대신 할머니 손을 더 꼭 잡았다. 이 방 안에서 세 사람의 시간이 처음으로 한 줄로 이어지고 있었다. 재개발 구역의 하늘은 맑았다. 예전의 먼지와 소음 대신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정리된 동선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철거의 붉은 글씨 대신 환경개선공사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다. 시우는 데이비드의 손을 잡고 걸었다. 손이 컸다. 따뜻했다. 시우는 가끔 이 손이 꿈처럼 느껴져 힘을 더 줬다. 데이비드는 넥타이를 하지 않았다. 셔츠 첫 단추를 풀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마치 처음 보는 세상처럼. 여기가 네가 살던 곳이구나. 데이비드가 낮게 말했다. 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서 할머니랑 봉투 붙였어요. 바람이 불자 골목 끝에 있던 작은 천막이 흔들렸다. 그곳은 시우가 한때 구두를 닦던 자리였다. 작은 의자 하나가 아직 남아 있었다. 낡았지만 버려지지 않았다. 데이비드가 그 의자 앞에 멈췄다. 그는 잠깐 웃더니 정말로 의자에 앉았다. 비싼 정장 대신 편한 옷차림인데도 여전히 큰 사람 같은 기운이 있었다. 자, 데이비드가 장난스럽게 손바닥을 펼쳤다. 나를 좀 봐라. 오늘은 뭐가 보이니? 시우는 데이비드 얼굴을 천천히 훑었다. 눈가, 입술, 숨의 속도. 예전 같으면 불안과 경계부터 찾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건 달랐다. 시우는 활짝 웃었다. 외로움이 하나도 없는 아주 행복한 사람이 보여요. 데이비드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다. 이번엔 숨까지 가벼워졌다. 그래, 네,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아직도 조금 무서운 얼굴도 있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물었다. 뭐가? 시우는 데이비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잃을까봐 무서운 얼굴요. 저랑 할머니, 다시 잃을까봐. 데이비드의 표정이 굳었다가 바로 부드러워졌다. 그는 시우의 손등을 엄지로 한번 눌러주며 말했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공사 안내소 쪽으로 걸어가더니 현장 소장과 짧게 악수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들릴 만큼 분명히 말했다. 여긴 돈만 쓰고 끝내는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라던 아이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동네로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냈고 누군가는 멈춰섰다. 시우는 그 장면을 보며 낡은 열쇠고리를 떠올렸다. 사라졌던 부적은 이제 없었다. 하지만 그 부적이 하던 일을 이제는 사람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마이너스 멀리서 민 할머니의 휠체어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바람에 할머니의 스카프가 살짝 흔들렸다. 시우는 데이비드의 손을 놓고 달려가려다 멈췄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았다. 세 사람의 손이 곧 한 줄로 이어질 것을 시우는 알았다.